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재벌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흔한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두 이야기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 재벌과 같은 그런 거대 기업 집단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기업 집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그런 기업 집단이 존재했고, 그런 기업 집단이 결국은 제2차 뉴딜 기간을 거쳐서 1950년대, 60년부터는 거의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이 다릅니다만은 20세기 초에 역시 기업 집단들이 거의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군정에 의해서 꼰제론이라든지 일본 재벌이 해체가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 한국 재벌과 같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소유 지배하고 있는 기업 집단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로 흔히 들은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웨덴은 역시 한국과 같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또 그 기업 집단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세습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재벌과 스웨덴 재벌들에 대한 비교들을 흔히 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재벌 개혁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서 스웨덴 같이 가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스웨덴에서 우리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세습도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재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폐해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 또 사회 제도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재벌 같은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 현 시점에서 스웨덴 외에서는 크게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기업 집단, 개인이 소유 통제하는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만,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만큼 그렇게 우려가 되는 큰 기업 집단은 그다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만큼 큰, 그리고 특정 가문이 세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배하는 기업 집단은 중남미라든지 또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재벌이 현 시점에서 볼 때도 유니크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남미의 한국 재벌과 같은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점되는 주력 산업들이 우리 재벌과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기업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대규모 기업 집단은 1930년대 초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앞 영상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1920년대, 30년대에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 또는 소유 분산된 상장기업이 최종 컨트롤하는 이른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들을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과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는 스웨덴 재벌들이 그 이후 3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는 스웨덴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소유 지분의 분산 정도와 그리고 고용 보호 정도, 즉 노동조합 조직률 같은 것들로 흔히 대히 표현되는 고용 보호 정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1930년대 자료들을 활용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미국의 경우는 고용보호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소유 분산된 형태의 정책들이 채택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른 극단에 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대륙 유럽에서는 소유 분산이 되지 않은 소유가 집중된 기업 집단들이 허용되는 대신에 노동보호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정책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스웨덴과 한국에 대한 비교를 생각할 때 이 그림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이 큽니다. 한국은 스웨덴이나 이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유 집중이 굉장히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 또는 노동의 보호 정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스웨덴과 한국,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 또는 노동보호 정도도 낮으면서 동시에 소유 집중이 높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또 있느냐? 중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낮고 노동보호가 낮으면서 동시에 소유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스웨덴은 우리 재벌들처럼 이런 기업 집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들 쭉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삼성그룹과 흔히 비교가 되는 넘버원 기업 집단은 바로 발렌베르크 집안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왈렌버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웨덴 발음 가까운 발음은 발렌베르크입니다. 편의상 왈런버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왈런버그 패밀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피라미드 구조, 즉 우리 지주회사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독특한 것이 뮤추얼 펀드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패밀리와 이 패밀리가 만든 공익재단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 펀드를 통해서 많은 제조회사와 또 은행까지 지배하고 있는 금산복합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벌이 존재한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90년대 이후에 금산복합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 때도 이야기됐고 한국 사례에서도 이야기 흔히 되는 것이 금산복합 재벌 같은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실패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도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스웨덴의 재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재벌 소유 지배 구조를 연구하는 많은 스웨덴 학자나 학자들의 결론은 스웨덴에서는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임원회나 이사로서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사익 편취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과 제조업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비교적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웨덴은 이런 재벌들이 형성될 수 있었고 이런 재벌들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걱정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걱정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 학자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political supremacy,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정치가 우월한 위치에서 경제 권력인 스웨덴의 재벌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학자나 또는 스웨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스웨덴에 왈런도그 패밀리가 존재하는데 왜 그런 부작용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 정치의 우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930년대 중화공업 중심의 발전을 하면서 재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1932년부터 현재까지 극히 일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스웨덴은 사실상 한 당이 수십 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바로 소셜 데모크래틱 파티, 3인당이라는 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특히 32년부터는 70년대 후반까지 거의 40년 넘게 집권을 했고요. 일부 기간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대부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3인당이 단독 또는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인당은 이 사회민주화, 즉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코퍼레티즘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즉 이런 산업 경제력 집중이 되는 기업 집단이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통제하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 집단들의 주인이 노동조합원들, 회사원들이 주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삼인주의가 되는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안정하에 경제적인 번영과 삼인주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집권당 3인당과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과 세습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스웨덴 재벌들 간의 큰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재벌들은 3인당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또 3인당은 스웨덴 재벌들의 일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아울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습과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식의 상호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웨덴 재벌들은 차등 우결권 주식을 통해서 작은 자본으로 중요한 뮤추얼 펀드 같은 지배회사를 지배하고 또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 구조, 출자 단계를 늘려가면서 작은 자본으로 큰 기업들을 지배하는 식의 확장을 해왔고, 이런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일정한 고용을 계속해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3인당은 이 스웨덴 재벌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했던 것입니다. 스웨덴 3인당의 당수는 주로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이 결국 재벌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스웨덴 재벌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이유로 소셜 가버넌스라는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